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코가 사라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의 이야기인데요.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이며 통렬한 풍자와 유머를 구사한 니콜라이 바실레비치 고골의 코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청목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김성호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고골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옙스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작가이기도 하지요. 작가 고골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809년 우크라이나 소르친치에서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우크라이나의 아마추어 극작가였는데요. 고골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해 소설을 출판했고 명성을 얻게 됩니다. 고골은 이때부터 푸시킨과 친분을 쌓게 되고 문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1836년 희곡 감찰관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관료 제도에 대한 격렬한 풍자인 이 희극은 관료 계급들의 대변자였던 페테르부르크의 신문 잡지들은 고골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고요. 반면 문학계 상류 인사들과 모스크바 이상주의자들은 이 희극을 열렬히 찬양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골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러시아를 떠나 거의 12년간을 외국에서 생활했고요. 1848년 귀국해서 죽은 혼을 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뇌와 사상적인 동요로 정신착란에 빠져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외투, 감찰관, 코, 광인일기, 페테르부르크 이야기, 죽은 혼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외투와 죽은 혼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골의 코는 1836년 발표된 단편소설이고요. 돈과 권력을 목표로 나가던 한 인간이 어느 날 코를 잃은 허탈함을 풍자적으로 그린 아주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코를 말하는 러시아어 HOC의 배열을 앞뒤로 바꾸면 COH인데요. 꿈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알료프의 팔등광 코가 사라졌다가 마치 꿈을 꾼 듯 돌아오는 내용과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언어의 유희인 것 같습니다. 이발사 이반 야코빌레비치는 어느 날 아침 빵에서 사람 코가 나오는 괴상한 일을 겪습니다. 코를 헝겊에 싸서 강에 버렸는데요. 곧바로 경찰에게 걸리고 맙니다. 한편 팔등관인 코알료프는 더욱 기막힌 일을 겪습니다. 코가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죠. 그런데 페테르부르크의 한 거리에서 5등관의 코알료프의 코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코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코를 되찾기 위해 백방으로 나서는 코알료프의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낭독은 처음부터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페테르부르크에서 정말이지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다. 보즈네센스키 거리에 살고 있는 그의 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이발소 간판에도 허옇게 비누거품을 칠한 신사의 얼굴과 검은 점도 빼드립니다 라는 글귀만이 보일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발사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그날따라 일찌감치 눈을 떴다. 따끈한 빵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침대에서 비스듬히 몸을 일으켰다. 커피를 몹시 좋아하는 그의 뚱보 마누라가 마침 다 구워진 빵을 페치카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늘은 말이야, 프라스코비아 오시포브나, 난 커피는 마시지 않겠어.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말했다. 그 대신 양파를 곁들인 따끈한 빵하고 차를 먹고 싶은걸.
솔직히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빵과 커피를 다 먹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프라스코비아 오시포브나가 그런 욕심을 싫어했으므로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바보 같으니라고 빵이나 먹으라지. 오히려 내겐 잘됐지 뭐야. 마누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커피가 한 잔 남게 될 테니까. 그러고는 식탁에서 빵 한 덩어리를 휙 던져주었다.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예의를 차려 어깨 위에 단정하게 실내복을 걸치고 식탁 앞에 앉았다. 그는 빵에 소금을 뿌리고 팥뿌리를 2개 준비한 다음 나이프를 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빵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빵이 둘로 갈라지자 그 속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뭔가 희끄무리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나이프 끝으로 조심조심 그것을 헤집고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다. 꽤 단단한걸?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는 마침내 손가락을 쑤셔 넣어 그놈을 끄집어냈다. 코다.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얼른 2 손으로 그것을 밀어 넣어 버렸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다시 만져보았으나 역시 코, 사람의 코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어디선가 본 듯한 코였다. 이반 야코블레비치의 얼굴에 경악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놀라움도 그의 마누라가 터뜨린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니 여보, 당신 대체 어디서 남의 코를 잘라온 거예요? 그녀는 화가 치민 음성으로 버럭 고함을 질렀다. 사기꾼의 술주정뱅이 같으니 내가 직접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고 말겠어. 강도라도 이만저만한 강도가 아니군. 면도할 때 당신이 남의 코를 죽어라 하고 잡아당긴다는 건 나도 이미 3사람한테나 들은 바 있지만 그러나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넋이 나간 사람 마냥 멍청해 있었다. 그는 이 코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면도를 하러 오는 8등관 코알요프의 코라는 것을 알았다. 잠깐만, 프라스코비아 오시포브나, 내 이놈을 헝겊에 싸서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가 나중에 가지고 나가 내던져 버릴 테니. 그따위 소린 듣기도 싫어요. 그래, 날더러 남의 얼굴에서 베어낸 코를 이 방에다 놔두라고요? 당신 같은 게으름뱅이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기껏 혁대에다 면도칼이나 문질러 대는 재주밖에 없으면서 제 할 일 하나 제깍제깍 처리할 줄 모르니 원. 주책바가지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 대신 경찰서에 가서 적당히 처리해 주려니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당신 같은 등신은 정말이지 처음이야. 어서 갖고 나가지 못해요? 내게 그런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게 했다간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무엇에 호되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참 만에 그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제 내가 술에 취해 돌아왔는지 아닌지조차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컨대 빵은 잘 구워졌는데 그 속의 코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어찌된 용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 사실이 경찰한테 알려져서 자기에게 죄가 덮어 씌워질 거라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기절할 지경이었다. 벌써부터 은실로 아름답게 수놓인 경찰복에 붉은 옷깃이며 대검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왔다. 마침내 그는 바지와 구두를 꺼내어 꾀재재한 차림을 하고 프라스코비아 오시포브나의 넌더리 나는 잔소리를 등 뒤로 하며 코를 헝겊에 싸들고 한 길로 나왔다. 그는 그것을 어느 집 대문 주춧돌 사이에 끼워 넣든가 아니면 아무데라도 길바닥에 슬그머니 떨어뜨리고
얼른 골목길로 돌아가 버리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는 사람과 맞닥뜨리고 말았다. 어딜 가는 길인가? 이렇게 일찌감치 네 집에 면도를 해주러 가는 건가? 그가 추근추근 질문을 해대는 바람에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도저히 적당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또 한 번은 감쪽같이 떨어뜨리긴 했으나 마침 멀리서 파수를 보고 있던 경관이 경찰봉으로 가리키며 주의를 주었다. 당신 거기 뭘 떨어뜨렸군. 주워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하는 수 없이 코를 주워 다시 호주머니 속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거리에 크고 작은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럼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나서 그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키예프스키 다리 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코를 네바강에 슬쩍 던져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건 그렇고 여러 면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인 이반 야코블레비치에 대해 이제껏 한마디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러시아에 솜씨 있는 이발사들이 모두 그렇듯 엄청난 모수꾼이었다. 게다가 거의 날마다 남의 수염을 밀어주고 있으면서도 제 스스로는 좀처럼 면도를 하려 들지 않는다. 이반 야코블레비치의 모닝코트, 그가 프로코트를 입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닝코트는 얼룩덜룩해 보이는데 원래는 검은 빛이던 것이 퇴색하여 지금은 온통 누렇고 회색의 얼룩투성이로 되어버린 것이다. 옷깃은 반질반질하게 달아졌고 단추는 3개가 떨어져 나가 그 자리엔 실밥만 남아있다. 때때로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상당히 배심이 있었다. 팔등관 코알요프는 면도를 할 때면 언제나 그를 놀린다. 여보게, 이반 야코블레비치, 자네 손에서는 늘 구린내가 나는군. 글쎄 옳습니다. 어째서 구린내가 날까요? 그가 반문하면 팔등관은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린내가 나. 그러면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코담배를 콧구멍에 갖다 대고 킁킁 들이마시고 나서 이번엔 말대꾸를 하는 대신 팔등관에 볼이건 코 미치건 귀 뒤건 턱 미치건 한마디로 손이 가는 대로 마구 비누칠을 해대는 것이었다. 이 존경할 만한 시민은 어느새 이사키예프스키의 다리에 이르렀다. 그는 우선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마치 다리 밑에 물고기가 많이 놀고 있는지 어떤지 내려다보는 것처럼 난간에 몸을 의지하고 상반신을 굽혔다. 그리고는 코를 싼 헝겊을 슬쩍 아래로 떨어뜨렸다. 흡사 10푸드, 1푸드는 16.38kg이라고 합니다. 흡사 10푸드가 되는 무거운 짐을 단번에 벗어던진 듯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이반 야코블레비치의 입가에 슬그머니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관리들의 면도를 해주러 갈 생각은 않고 식사와 차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가게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푼슈는 럼주에 설탕과 과일을 넣고 물을 탄 음료를 말합니다. 푼슈를 한 잔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그 순간 뜻밖에도 구렛나루를 탐스럽게 기르고 삼각모에 사배를 찬 의젓한 모습의 경관 하나가 다리목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정신이 아찔해져 멈춰섰다. 이봐, 이리 좀 와봐.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으므로 멀찌감치해서부터 모자를 벗어들고 총총 걸음으로 달려가 인사를 했다. 나리님, 안녕하십니까? 아, 나리님이고 뭐고. 자네 조금 전에 저기 저 다리에서 무슨 짓을 했지? 사실대로 말해봐. 사실은 말입니다. 나리님, 면도를 해드리러 가는 길에 물살이 빠른지 어떤지 보려고 내려다 보았습죠. 그저 그뿐입니다요. 거짓말 마. 그따위 수작에 누가 넘어갈 줄 아나? 어서 바른 대로 말해. 그보다도 나리님, 일주일에 2번, 아니 3번씩이라도 좋습니다. 나리님 면도를 해드리죠. 물론 보수 같은 건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요.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대답했다. 쓸데없는 소리마. 나한테는 수염을 밀어주는 이발사가 3명씩이나 붙어있는데 그 친구들은 모두가 그걸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보다도 저기서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나 어서 말하지 못하겠나?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완전히 안개 속에 묻혀버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8등관 코알요프는 꽤 이른 아침 눈을 뜨자 한껏 숨을 내쉬며 입술을 푸르르 소리를 냈다. 자신으로서도 어째서 그랬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침에 눈을 뜨면 늘상 하는 버릇이었다. 코알요프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 탁자 위에 놓인 손거울을 집어들었다. 어쩌냐게 도단한 콧등 위에 여드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코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주 판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란 코알요프는 물을 가져오도록 하여 눈곱을 닦았다. 정말 코가 없었다.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몸을 꼬집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꿈인 것 같지는 않았다. 8등관 코알요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온몸을 흔들어 보았다. 그래도 역시 코는 없었다. 그는 하인에게 급히 옷을 가져오게 하여 몸에 걸치기가 무섭게 경찰국장한테로 달려갔다. 그런데 여기서 이 8등관 코알요프가 어떤 유의 인물인지 간단히 그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8등관 가운데는 학력에 의해 이 직함을 얻은 자와 카프카즈 등지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임관된 자의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양자를 결코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양자가 완전 별개의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학력을 지닌 8등관이라면 대개가 아니 그보다도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도대체 이상한 곳이어서 어떤 8등관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리가,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캄차트카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8등관이 틀림없이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그 밖에 어떤 관등이나 직함을 가진 인간들도 이러한 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코알요프로 말하면 카프카즈 출신의 8등관이었다. 그는 이 지위를 얻은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도 그 칭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게다가 한층 더 위신과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8등관이라고 자칭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언제나 소령이라 자칭하고 있었다. 이봐, 알만하지? 옷을 파는 아낙네를 거리에서 만나면 그는 의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으로 오게. 사도바야 거리에 가서 코알요프 소령이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누구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간혹 그 장사치가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긴 여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덧붙인다. 꼭 코알요프 소령 댁이라고 물어봐야 해. 알겠지? 이러한 까닭에 우리도 이후로는 이 8등관을 소령이라 부르기로 하자. 코알요프 소령은 매일같이 네프스키 거리를 산책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 그의 셔츠깃은 언제나 새하얗고 빳빳하게 풀이 먹여져 있다. 그리고 그는 구렛나루를 기르고 있었는데 요즘도 시나 군청의 측량 기사라든가 토목기사, 연대 소속의 군의관,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로서 대체로 불그레하고 투실투실한 뺨을 하고 있는 트럼프 놀이를 썩 잘하는 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 구렛나루는 뺨 한가운데를 지나 바로 코 밑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코알요프 소령은 문장이 새겨진 호박 도장이며 수요일, 목요일, 월요일 등과 같은 글자를 새긴 나무 도장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 코알요프 소령이 페테르부르크에 온 것에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자기 관등에 알맞은 지위를 구해보려고 올라온 것이었다. 잘만 되면 부지사나 어떤 곳이든 쟁쟁한 관청의 감찰관 정도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코알요프 소령이 결혼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은 다만 신부에게 20만 루블의 지참금을 붙어있는 경우에 하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쯤 소개하면 그래도 제법 쓸만하게 잘 생기고 균형이 잡힌 코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보기 흉하게 펀펀하고 반들반들해진 것을 발견한 순간 이 소령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독자들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는다. 공교롭게도 거리에는 마차 한 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외투로 몸을 감싸고 코피가 나오기라도 하는 양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 어쩜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사람의 코가 그렇게 쉽사리 떨어져 달아나다니. 그는 거울을 보고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러 제과점에 들렀다. 다행히 제과점 안에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심부름하는 사내 아이들이 바닥을 쓸거나 의자를 제자리로 바로 놓고 있을 뿐이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방금 구워낸 따끈따끈한 피로슈키, 러시아의 만두입니다. 피로슈키를 담아 나르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탁자와 의자 위에는 커피로 얼룩진 어제 신문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마침 아무도 없어 다행이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거울을 볼 수 있겠군. 그는 머뭇머뭇 거울로 다가가서 슬쩍 비춰보았다. 이런 망할. 그는 퇴하고 침을 뱉고는 덧붙였다. 코가 없을라 치면 하다못해 뭐라도 대신 붙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 그런데 이거야 원 아무것도 없으니. 그는 원통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제과점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혀 못 본 채 하고 또 아무한테나 웃어 보이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이것은 평소의 그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어느 집 문 앞에서 못 박힌 듯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현관 앞에 개인용 마차가 한 대 와서 멈춰서더니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신사 하나가 몸을 굽혀 뛰어내려서는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그런데 그 신사가 다름 아닌 코알요프 자신의 코라는 걸 알았을 때 그의 놀라움과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괴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온 순간 그는 눈앞의 모든 것이 모조리 뒤집혀버린 것만 같아서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이 후들거리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코가 마차로 돌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 2분쯤 지나자 과연 코는 돌아 나왔다. 코는 커다랗게 세운 깃이 달리고 금실로 술을 놓은 제복에 양가죽 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사배를 차고 있었다. 깃털 달린 모자로 미루어 그가 5등관의 신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점으로 보아 그는 누구를 방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코는 좌우를 한번 둘러보고는 마부에게 소리쳤다. 마차를 이리 갖다 대. 그리고는 마차에 올라앉아 곧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다. 가엾은 코알요프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이처럼 기괴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자기 얼굴에 붙어있던 코, 걸어 다니지도 타고 다니지도 못했던 그 코가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마차를 쫓아 달려갔다. 다행히도 마차는 멀리 가지 않고 카잔스키 대성당 앞에서 멈추었다. 그는 대성당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이전에 그 꼴이 우스꽝스럽다고 조서를 보냈던 얼굴에 온통 붕대를 감고 빠끔이 뚫린 2개의 구멍으로 눈만 내놓고 있는 노파, 거지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를 헤치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문가에 몰려 서 있었다. 코알요프는 자기가 도저히 기도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리저리 눈을 굴려 조금 전에 그 코 신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다. 한참 만에 저만큼 서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코는 커다란 옷깃 속에 푹 얼굴을 묻고 잠옷 경건한 표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어떻게 저 옆으로 간다? 코알요프는 생각하였다. 모든 것으로 보아 저 제복으로 보나 모자로 보나
틀림없는 5등관이야. 제기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알요프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몇 차례 헛기침을 해보았으나 코는 기도하는 자세를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기도만 드리고 있었다. 여보십시오. 코알요프는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여보십시오. 왜 그러시오? 코가 돌아다보며 물었다.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계실 줄 아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당 안에서 뵙게 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코알요프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물론 나는 이렇게 말하는 나는 소령이 옳시다. 그런 내가 코를 떼어놓고 다녀야 한다는 건 인정하시겠지요?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보스 크레센스키 다리 위에서 껍질 벗긴 오렌지를 팔고 있는 장사치 여자 따위라면 코가 없어진 얼굴로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머지않아 틀림없이 이 지역 지사 자리에 앉게 될 인물이 이래서야 말이 됩니까? 더구나 오등관 부인인 체으타료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부인들을 사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말하며 코알요프는 두 어깨를 들썩였다. 아니, 말이 좀 헛나간 것 같습니다만 만일 이 사건을 의무와 명예에 관한 법률에 비춰본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군요. 코는 이렇게 대답했다.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알요프는 위험을 보이려고 애쓰며 말하였다. 오히려 제 쪽에서 당신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문제는 지극히 명백한 것 같은데요. 굳이 내 입으로 분명히 말해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다름 아닌 내 코가 아니오. 코는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소령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이보시오. 나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입니다. 더욱이 나하고 당신 사이엔 어떤 밀접한 관계도 있을 수 없어요. 당신 제복에 달린 완장만으로도 나와는 다른 관청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다음 코는 외면을 하고 다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코알요프는 어리둥절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이때 가볍게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온몸을 레이스로 장식한 중년 부인과 날씬한 허리선이 아주 아름답게 돋보이는 새하얀 옷을 입고 만두처럼 부풀어 오른 크림색 모자를 쓴 가녀린 몸매의 부인이 들어왔다. 그 뒤로 풍성한 구렛나루에 좋기 한다스는 되어 보이는 갖가지 깃을 목에 두른 키가 훤칠하게 큰 신사가 따라 들어왔다. 신사는 걸음을 멈추고 담뱃갑을 열었다. 코알요프는 부인들 곁으로 다가가서 옷깃을 보기 좋게 약간 위로 잡아당기고 금줄에 늘어뜨린 도장을 가지런히 바로잡고는 미소를 띤 얼굴로 목을 세워 좌우를 돌아보고 그 시선을 날씬한 부인 쪽으로 던졌다. 그녀는 봄꽃처럼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손가락이 희다못해 거의 투명하게 보이는 양초 같은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코알요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녀의 흰 턱과 이른 봄에 피어나는 장미꽃 같은 뺨이 모자 밑으로 살짝 드러났을 때 더욱 환하게 퍼져갔다. 그러나 순간 그는 불에 대기라도 한 듯 흠칫 물러섰다. 코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는 제복을 입은 신사를 노골적으로 몰아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는 이렇게 오둔간인 척하고 있을 뿐 비열한 사기꾼이다. 너는 나 자신의 코가 아니냐? 이렇게 결심하고 옆을 돌아다 보았으나 코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아마도 또다시 누군가를 방문하려고 마차를 타고 가버린 모양이었다.
코알요프는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이내 발길을 돌려 둥근 기둥이 늘어선 바깥쪽 복도로 나와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어딘가에 혹시 코가 보이지 않는지 사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코의 모자에 깃털이 장식되어 있었고 제복에는 금실로 수가 놓여 있었다는 건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었지만 어떤 외투를 입고 있었는지, 마차라든가 말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그리고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 있었다면 어떤 제복을 입고 있었는지 등등 단 한 가지도 똑똑히 보아두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거리에는 수없이 많은 마차가 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눈여겨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설사 그 가운데 비슷한 마차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그에겐 전혀 없었다. 그날은 활짝 갠 화창한 날이어서 네프스키 거리는 수많은 인파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폴리체이스키에서 아니치킨 다리에 이르는 보도 어느 곳이나 마치 폭포를 이룬 듯 건장한 부인들이 떼를 지어 걷고 있었다. 저쪽에서 그가 잘 아는 7등관도 걸어오고 있었다. 코알요프는 그 친구를 중령이라 불렀는데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 있었다. 또 원로원 과장이자 코알요프와는 절친한 친구인 야르즈킨의 모습도 보였다. 8사람이 하는 트럼프 놀이에서 늘상 잃기만 하는 사내였다. 그리고 또 카프카즈에서 8등관의 지위를 얻은 다른 소령도 그에게 손을 흔들어 이리 오라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제길, 어디 돌아다니게 됐어야 말이지. 코알요프는 뇌까렸다. 여보게 마부, 곧장 경찰국장 댁으로 가세. 코알요프는 마차에 올라타기가 무섭게 전 속력으로 달려, 전 속력으로 하고 마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경찰국장 댁에 계신가?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 커다란 소리로 물었다. 안 계십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방금 출타하셨습니다. 이런 참 일이 안 되려니. 이 모양이군요. 문지기가 말을 받았다. 각하는 방금 전에 나가셨어요. 1분만 빨리 오셨어도 만나 뵈셨을 텐데. 코알요프는 그대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시 마차에 올라서는 절망적인 어조로 외쳤다. 자, 가자. 마부가 물었다. 어디로 말입니까? 곧장 가. 곧장이라굽쇼? 여긴 삼거리입니다요. 오른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갑니까요? 이 질문은 코알요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로 하여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의 처지로서는 우선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경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배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기 때문이었다. 코가 근무하고 있다는 관청의 윗사람한테 호소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코의 말투나 아까의 답변에서 이미 명백해진 것처럼 그런 작자한테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고 따라서 코알요프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댈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알요프는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려는 순간 문득 이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렴치한 사기꾼이니 시기를 보아 페테르부르크를 탈출하여 달아나 버릴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수사망을 펴봐야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헛수고는 아니라 해도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좋기 한 달은 걸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마침내 코알요프의 머리에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곧바로 신문사로 달려가서 한시 바삐 이 사건의 내막을 상세히 적어 광고를 내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코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그를 붙잡아서 내게 데려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코의 거처라도 알려줄 것이다. 이런 결심이 서자 그는 마부에게 신문사로 가자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가는 동안 줄곧 마부의 등을 주먹으로 쿡쿡 찌르며 윽박 지르는 것이었다.
빨리 몰아, 빨리. 좀 더 빨리 몰지 못하겠어? 빌어먹을 놈 같으니. 참, 나으리님도. 마부는 고개를 저으며 승냥이처럼 털이 부스스한 말 잔등을 곧비로 내리쳤다. 얼마 후 마차가 멈춰섰다. 코알요프는 숨을 몰아쉬며 조그마한 접수실로 달려들어갔다. 방 안에는 낡을 대로 낡은 코트를 입고 코 위에 안경을 얹은 백발의 서기가 책상에 앉아 펜대를 입에 문 채 광고료로 받은 동전을 헤아리고 있었다. 광고 접수는 누가 합니까? 코알요프는 큰 소리로 물었다. 아, 안녕하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백발의 서기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잠시 눈을 들어 흘끔 쳐다보고는 다시 수북히 쌓인 동전 무더기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요. 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서기는 오른손으로 종이에 적힌 숫자를 짚어가며 왼손으로 주파나를 2개 튕겼다. 책상 옆으로 금실로 장식한 제복으로 보아 어느 귀족의 하인인 듯한 사내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